배부르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방송 시작하자마자 별별 랭킹에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일관왕이죠? 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빠빠빠빠빠빠. 자, 일관왕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1391분께도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 숫자보다 누적 추천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침 제 방송을 보시면서 추천해주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아까 우리 망치 부인의 엽기 쿠겐 먹방, 예. 사실은 내가 진짜 끝내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 건데 맛이 엽기적이었어. 원래 내가 진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내 아이디어는 진짜 끝내줬거든. 결과물이 조금 그래. 결과물이 조금 그러는 바람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앉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그 부풀어 있던 게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가스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운동을 하면 막 머리가 아파. 지금 보니까 모든 피가 배로 몰리고 있나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운동하니까 막 이렇게 운동하면 머리가 막 어지럽고 막 졸려. 지금 막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어. 현재 가장 안전한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야.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망치부인님, 배부른 것 보고 점심 안 먹었어요. 시청자에게 다이어트 효과를 줌. 왜? 밥맛이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내가 나의 요리가 밥맛 떨어지겠다 이걸 지금 완곡하게 표현한 거야?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내가 진짜 오늘 결심했어. 진짜 다시는 내가 정말 절대로 다시는 내가 스스로 뭐 해먹지 않겠다. 진짜 아니야. 진짜 해먹으면 안 돼. 지난번에도 내가 나는 뭐 해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 근데 그새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까맣게 까먹고. 근데 이제 씻으러 들어갔는데 머리를 감는데 그렇게 이 콧물이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뭐 콩물 어디서 구하지? 그래, 일단 두부를 갖다 갈어. 두부나 콩가루나 마찬가지지? 막 이러면서 두부를 갈고, 근데 그냥 두부만 있으면 고소하지 않으니까 우유를 넣고,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콩물 맛이 날 거야. 배아파. 근데 진짜 해먹으면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양이 많아서 그랬나? 예,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봐. 아이디어만 내고 직접 하는 건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신랑한테 내가 이런 거 해먹자 그러면 신랑이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아. 속에서 아까부터 오토바이가 다녀. 부르르르릉 그래서 부르르르릉 부르르르 오토바이가 다녀. 어떡해. 진짜 다시는 내가 안 해먹을 거야.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뭐 해먹는다고 안 그럴게요. 배야. 네, 콩국수로 막 무산 막 식은땀이 나 지금. 내가 사실은 우리 신랑이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이 이제 맨날 해주는 밥을 얻어 먹었잖아.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그리고 이제 신랑한테 내가 뭘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던가 뭔가 언니가 화가 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신랑이 밥 해주는 걸 내가 안 먹으리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되냐고. 그런데 딱 그때 텔레비전에 햇반이 처음 나온 거야. 햇반이라는 걸 판단해갖고 내가 얼마나 신났겠어. 가자마자 이제 햇반을 딱 3개를 사갖고 왔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랑이 오길 기다린 거야. 막 그래서 신랑이 와갖고 밥을 해준대. 근데 내가 나 이제 당신이 해준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신랑이 보는 앞에서 탁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잖아. 그리고 한 1분쯤 돌렸나? 어휴, 햇반이 터져가지고 퍽 그러면서 터지는데 그 전자레인지 안에 그 저기 뭐야 돌아가는 뺑글뺑글 돌아가는 접시도 깨지고 그 전자레인지 안에 밥풀이 다 튀어가지고 어휴, 그때 우리 신랑이 나 째려봤다고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 다시 햇반 안 먹었어 내가. 그들은 다시 햇반 안 먹었어. 아니 햇반을 데울 때는 좀 열어서 데워라. 그런 거 눈에 크게 띄게 해놔야지. 이씨 쌀알 4분의 1 크기만큼 적어놓으면 그 누가 그걸 보냐? 나쁜 놈들아. 이 햇반에서 내가 고소할까 하다가 내가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햇반 폭탄. 내가 그날 이후로 내가 진짜 내 스스로 요리를 안 해먹겠다고 막 했었는데 진짜 오늘 이 콩물 요리는 내가 할 때 두부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그치? 양이 너무 많았어. 그때 햇반이 처음 나왔다니까. 햇반이 우리 땅에 처음 나왔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야. 지금이야 상식이 됐지. 뭐야. 말하면 머리 아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햇반이 잘못했지.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명박 때 망치부인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청와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청와대 조리실로 들어가야 된다고 막. 야, 니네가 청와대 경비원이면 나를 그거 청와대 조리실에 보내겠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진짜 조국을 위해서 큰일 한번 할 수 있는데. 우리 신랑한테 내가 그 저기 삼시세끼 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요리를 해줄게. 별거 아니네 막 그랬어. 신랑이 이거 2% 나쁜 프로라고 보지 말라고 막. 근데 무엇보다 그 가장 충격적인 게 우리 어머니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외로우시대. 그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며느리 밥 해주는데 나까지 가서 집이 될 수는 없다 이러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참 고민하다 그랬지. 어머님 그럼 제가 밥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어머님이 하! 그러고 안 오셨다는. 예. 그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는 풍부해. 내가 진짜 이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로 내가 이렇게 뭔가 진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음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데 이게 참 그 이상 세계에 있던 모습하고 이데아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왔을 때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왔을 때 그게 좀 안 맞네. 그치? 내가 오늘 보는 거 이거 양이 너무 많았어. 두부 한 모를 다 가는 건 좀 그랬어. 다음엔 두부 반모만 갈아야지. 두부 반모만 갈아서 내일 다시 도전! 아이씨. 왜 여기서 망치질이야? 꺼져. 그러게 나 몸도 이데아의 세계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른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어. 그치? 두부 한 모는 너무 많았던 거지. 그치? 혼자 먹을 때 두부 4분의 1모만 1인분이야? 두부 4분의 1모가 1인분이에요? 그럼 나 지금 4인분 먹은 거야? 어쩐지 배가 지금 너무 불러. 배가 지금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숨이 안 쉬어져. 아이씨. 내가 두부 한 모를 일단 갈았지. 두부 한 모에다가 우유 150cc를 넣고 갈았는데 너무나 껄쭉해갖고 물을 또 넣었잖아. 그래가지고 우유 한 개 이렇게 얇게 채 썰어가지고 그거랑 말아 먹었더니 배가 터질라 그래 진짜. 배가 너 근데 그게 저기 4인분이었구나. 맛은 괜찮아. 맛은 고소한데 그리고 이렇게 김치를 같이 넣으면 더 맛있어. 근데 양이 너무 많았어. 우동 그릇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 우동 그릇이 막 이렇게 넘칠 것만큼 먹었더니 숨이 안 쉬어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김치 한가득은 아니었지. 아니, 근데 좀 한번 해봐요. 진짜 괜찮았어. 두부하고 우유하고, 두부하고 우유하고를 넣어서, 두부하고 우유하고를 넣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콩국수에 콩물맛 나. 두부하고 우유하고 넣어서 이렇게 갈면 콩국수에 콩물맛 나. 소금이 좀 적었나? 내가 요리를 진짜 잘하는데 딱 그 세 가지만 못해. 물 조절, 불 조절, 간 조절. 그거 세 가지만 못하지.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왜 식당에서 가령 이렇게 해장국을 먹는다. 그럼 해장국에 들어가는 그 딱 한 번 먹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건 내가 진짜 귀신같이 정리하거든? 왜들 웃어? 그러면 요리 못하는 거라고? 누가 그래? 요리는 준비하는 손길, 다듬는 손길, 담는 손길, 요리하는 손길이 다 있는 거야. 그 중에 내가 딱 한 단계만 못하는 거지. 그것도 그 한 단계 중에서 딱 세 가지만 못하는 거고. 불 조절, 물 조절, 그 간 조절 그것만 내가 딱 극복하면 내가 진짜 요리의 여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대만금. 근데 그거 기분 굉장히 안 좋다. 왠지 대만금 그러니까. 망했다니. 망한 대장금이 대만금이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요리의 전부? 이것들이 진짜 망금이 또 그만해! 내가 옛날에 사실 뭐였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농아를 갔잖아. 내 농아를 갔어요. 농아를 가갖고 이제 요리를 다 돌아가면서 한 거야. 근데 그 요리 당번이 그 멤버가 20 몇 명이라서 요리 당번이 나한테까지 안 왔어. 그다 맨 마지막 날 모두가 술 먹고 뻗은 거야. 마지막 날이니까 모두가 술 먹고 뻗었어. 그 내가 요리를 했지. 아무도 안 먹더라고. 20인분 끓였는데 20인분 끓였는데 아무도 안 먹어갖고 그거 그대로 버렸어. 내가 진짜 그거 아까워가지고 들어간 재료가 얼만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술 먹은 다음 날이라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었던 것 같아. 술 먹은 다음 날이라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은 것 같아. 그때 북어를 넣을걸. 그 북어가 어딨냐, 농아래. 그 북어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먹었다라고 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뒤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집들이 하러 오라고 하면 안 오더라고.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우리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하면 안 와. 요리 내가 안 하는데. 아니야, 나 진짜 내가 옆에서 보니까 남들 넣는 거 나도 다 넣었단 말이야. 양이 틀렸나? 내가 머릿속으로는 진짜 다 완벽하거든? 머릿속으로는 완벽한데 그게 참 바깥으로 나올 때 이렇게 이상하게 현실 세계랑 안 맞아. 나의 요리 세계는 역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먹을 수 있나 봐. 이러다가 막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언제쯤이나 나의 요리 세계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길까? 우리 신랑이 그랬어. 사람이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다. 각자 잘하는 걸 하면서 살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방송을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왜? 내가 요리나 하면 안 돼? 했더니 당신은 요리보다 방송을 훨씬 잘하잖아. 근데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눈빛이 흔들리는 거 내가 다 봤어. 근데 아직까지 죽은 사람은 없는데 부상자는 있지만. 이게 갑자기 왜 이 키보드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신랑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 예. 그래도 우리 신랑이 날 얼마나 이뻐하는데. 근데 신랑이 날 이뻐하는 건 내가 요리를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날 이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내가 진짜 멋있는 콩물 오이채를 먹어서 시청자들한테 내가 요리 못한다는 그 이미지를 진짜 한 큐에 딱 극복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사실 내가 맨날 내가 너무나 요리를 못한다고 남들이 다 비웃잖아. 그리고 막 내 용식 오빠한테 우리 집 놀러 오라 해도 계속 안 오고 버티고. 그리고 콩물 누가 콩물을 먹어 이 등신아. 귀가 먹은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그 콩국 내가 그래서 콩국 오이채를 콩국에 밀가루 국수 대신 긴 오이채를 넣어서 내가 멋진 새로운 요리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이씨 일이 좀 어긋났어. 일단 우리 집에 채칼이 없었던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일단 내가 오늘 방송 끝나면 채칼을 사러 가야 되겠어. 채칼부터 사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두부를 이제 작은 걸로 사가지고 다시 시도 채칼을 사서 그 콩을 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오이를 채칼에다가 길게 해서 국수처럼 이렇게 내가 젓가락으로 내일 다시 내일은 방송 안 하는구나. 일단 내일 내가 해보고 내가 월요일날 다시 보여줄게. 채칼이 없어서 문제야. 채칼하고 오이가 나빴어. 근데 소화가 너무 안 돼. 어떡하지? 내가 나 죽거든. 적들에게 국정원에 보낸 콩국 먹고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줘. 국정원 아니야 이건.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막 졸려. 너무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떡하면 좋아 진짜. 이런 썩을 놈이 있나 진짜. 막 어지러워 지금. 아무래도 피가 저기로 다 몰린 것 같아. 위장으로. 위장으로 피가 다 몰려가지고 지금 자꾸 졸린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보자.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도저히 인트로를 할 저기가 안 돼. 힘이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인트로를 할 수가 없어. 오늘의 방송에 저기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이 소화시키려고 본 영상인데 의외로 너무 울컥해서.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죠? 이런 이야기를 정말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자, 이 암살과 이 파괴, 이런 걸 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KBS 이사장과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와 그리고 이 여당을 움직이는 국회의원 100여 명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테러라고 부르지요. 테러리스트. 지금 우리나라에 그 미친 교과서, 소위 친일 역사관으로 쓰여진 그 일본, 그러니까 그 대한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뉴라이트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는 이런 의열단이나 김구 선생님의 독립투쟁을 테러 활동이라고 표현해요. 이 테러라는 표현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가 맞아요.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가 맞고, 그리고 우리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독립투쟁이죠. 독립투쟁을 테러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건 이미 다 됐다. 민주주의 이미 다 이룩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경제다. 돈만 벌면 된다. 민주주의 그까이 거 뭐 다 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갖지 않고 언론에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러면 덩달아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댓글 달고 그렇게 우리가 철없이 10년을 살았던 결과 결국 이명박 박근혜라는 자들이 우리나라의 청와대를 차지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선배 열사들의 투쟁을 테러다라고 적시하는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선택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거지요. 대단히 부끄러운 역사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내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이 이제 8월 14일인데요. 사실 오늘은 온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되새기면서 다시는 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그런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까봐 그들은 이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건국절이라고 바꿔 부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8월 15일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찾아낸 광복절이 아니라 그 이승만이 당선돼서 친일 권력을 유지시켰던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 지금 심지어 이 KBS 이사장이 내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67주년 건국절이다. 예,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건국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이 국가를 세웠다는 얘기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그날이기 때문에 이 건국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뭐라 그러죠?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예,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합니다. 예,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으로 구성되는 거지 정부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부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를 수립한 게 곧 건국절이다? 그건 어디서 나온 개소리지? 이건 이승만 정부 기념일은 될지 몰라도, 이승만 정부 기념일로 니네들이 따로 지내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부른다는 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새끼들의 준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외우세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부 형태가 어디나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국가가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 3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지들이 건국절이라는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러면서 왜 이승만을 그토록 이승만을 국부라고 얘기하는지, 건국의 아버지 국부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살려줘서, 이승만을 저들이 왜 그렇게 떠받들고 사는가 했더니,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나눠줘서,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시작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떠받드는 거래. 사실 이게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면 이건 일제 강제 점령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제의 침략을 기억하고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이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빛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걸 광복절이라는 개념 자체를 얘네들을 지우고 싶은 거야. 왜? 그들의 꿈은요, 걔네들은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는 거야. 내가 그 뉴라이트 젊은 애들하고 몇 년 전에 얘기해보고 기절할 뻔했잖아.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 안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일본과 똑같은 선진국이지 않냐고. 세계 선진국이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왜 일본으로부터 그 독립운동을 했냐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게 정말 몇 년 전에 20대에 뉴라이트 역사관에 물들어 있는 아이의 주장이었어. 기가 막히죠. 그런 애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지금도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그 후쿠시마 사태 이전까지 있었어. 후쿠시마 그 사태 이전까지 그런 애들이 인터넷에 글 쓰고 다녔어. 누군지 난 지금도 궁금해. 그들의 실체가 뭔지. 걔네들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이 근대화됐고 발전했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괜히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후진국이 됐다는 거야. 일본에 그냥 묻어 있었으면 지금 일본처럼 선진국 대우를 받을 텐데. 정말 미친 새끼들이죠. 진짜 미친 새끼들이야.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는요, 일본과 동급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으로 봤어. 일본과 마찬가지 선진국으로 봤는데, 예,
그런데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교육받은 어린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도요,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물든 사람들, 그리고 재벌의 자식들이 어디로 공부하러 가냐면,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 일본으로 대학 가고,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요. 그리고 그 학비를 나라에서 대주고. 기가 막히죠? 예. 이 뉴라이트 역사책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8월 15일 하루 전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새로운 보수다라고 나온 집단이야. 그럼 새로운 보수라는 운동은 왜 나왔냐 하면 그때 이제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들이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무능했었어. 그러니까 그들을 그런 부패하고 무능한 과거의 보수 세력과 다른 새로운 보수다. 그러면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그 이론적인 바탕, 사상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야. 식민지 근대화론. 그게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먹어서 침략을 해서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본의 그런 뜻도 모르고 조선의 철없는 과격 집단이 그 일본을 파괴하고 테러 행동을 했다. 테러 행위를. 그래서 김구와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테러 활동을 했다. 그렇게 쓰여진 게 뉴라이트 역사관이야. 그러면서 유관순은 깡패였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였다. 라고 쓰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선은 정말 썩은 나라였고 망에 마땅한 나라였다. 그리고 조선이 망한 이유는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썩은 이씨 왕조. 그래서 여러분 2조라는 거 있잖아. 2조. 가령 2조 감자탕, 2조 곰탕 그런 집 가면 안 돼. 2조라는 표현이 뭐냐면 조선을 이씨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원래 조선 왕조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단지 이씨 가문에서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썩은 가문이란 뜻이야. 썩은 왕조. 그래서 2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2조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에 나온 표현이야. 일제강점기에 2조 500년이라고 얘기했지. 조선 왕조라는 게 원래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2조 5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놈들의 표현이야. 그래서 그 2조라는 말을 따라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요즘에 요즘에 많은 방송에서 그러니까 한 10년 내에 나온 드라마들이 이산, 이혼 이러면서 이씨 왕조의 이자를 되게 강조하는 거야. 사실은 이성계 이방원 이후로는요. 이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조선에서 이성계 이방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왕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 그렇게 왕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전하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전하? 왕을 함부로 임금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전하라고 부르면서 임금이 앉아있는 대전에 마룻바닥을 부르는 거야. 감히 임금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마룻바닥을 부르는 게 전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만큼 왕은 감히 이름을 댈 수 없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게 전하라는 말이야. 그러니 조선에서 당연히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입 밖에 올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물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도 쓰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씨 왕조의 이름 이산, 이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거 잘못된 개념이야. 물론 이 이산이란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어떤 왕과 권력, 백성의 관계를 나름 괜찮은 개념으로 썼어. 난 그 이산이란 드라마에 명대사가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영조가 정조에게 하는 말이야.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산이 정조잖아. 그지? 이 영조가 정조에게 하는 말이 백성은 바다와 같고 임금은 배와 같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 임금에게 동의하면 이 임금이라는 배는 잘 떠갈 수 있다. 그러나 백성을 거스르면 임금이라는 배는 침몰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대사가 나와.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조선의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 그래서 민본 정치를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산이라는 제목, 그게 문제라고. 원래 이 정조라는 거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
이걸 이산이라고 부르는 그 작가는 아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씨 왕조, 이조, 이거는 이씨 조선이란 뜻이야. 이씨 조선.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씨 가문이 독점하는, 이씨 가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었어. 조선은요, 철저히 왕이 아니라 그 재산들이 그 합심해서, 여러분 의정부 있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거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3정승이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관료의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조선의 정치 체계에서 의정부는 의회였어요. 의정부가 의회이고 영의정이 총리였어. 의정부에서 합의제, 의정부에서 합의가 돼야, 그래야 정책이 되는데, 그 정책을 생산하는 게 그 밑에 6조, 의정부 아래에 있는 2호, 예병, 호형, 2호, 예병, 형, 공, 이 6가지 그 6조, 그 중에서도 이 2조 밑에 그 2호, 예, 병, 형, 공, 2조 밑에 보면 이 홍문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아니야, 홍문관이 2조에 포함되든가?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다. 3사, 3사는 따로 있었어. 6조 말고 이제 3사가 따로 있는데, 이 3사에 보면 홍문관, 그러니까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요 3개를 3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3사의 관료를 결정하는 게 2조의 전랑이라는 자리였고, 그래서 이제 2조의 전랑이라는 이 지위기가 3사의 관리를 정하는데, 이 3사가 왜 중요했냐 하면, 사관원은 뭐냐? 임금한테 간쟁을 하는 거야. 임금한테 정책 제안을 하는 곳이야. 그리고 임금한테 충고하는 곳. 그게 사관원이야. 그래서 간쟁, 임금에게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 논리적인 내용을 따지는 곳이 사관원. 그 다음에 사원부는 뭐냐면 6조 관리를 감시하는, 6조 관리를 감시하는 관리감찰기구, 감사원의 기능을 했었고, 홍문관이라는 데가 뭐냐면, 그래서 홍문관 대제학이 실제로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었어. 그래서 홍문관은 그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정책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서 그 간쟁이라는 거래. 그 간쟁이 뭐야? 임금하고 사상 투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어떤 걸 해보겠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이건 옳다 그르다를 막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봤을 거야. 임금이 뭘 하겠다 그러는데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반대하잖아. 그게 뭐야? 그래서 조선은요, 임금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었던 나라야. 서경 간쟁. 그 임금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나라. 신하들과 합의를 해야만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나라. 그게 조선이야. 그래서 이 조선 왕조를 만들 때부터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과 신권이 조화가 돼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조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뭘 추구했다? 민본 정치, 왕도 정치. 왕도 정치가 언제 나온 말이냐면 공자의 제자 맹자가 주장한 거야. 공자의 제자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어떻게 정치 체제로 만들 건가. 그래서 나온 게 왕도 정치론이야. 그 왕도 정치론이 뭐냐면 소위 왕은 그게 이제 이 뭐라 그러나 맹자의 주장이야. 왕이 백성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면 왕을 백성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왕이 백성의 뜻에 거스르면 바꿀 수 있다. 왕을 끌어내리고 바꿀 수 있다. 그게 왕도 정치론이에요. 왜 그래서 조선에서 반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게 불법이 아니야. 유교가 막 충효사상, 그래서 임금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잘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에서는 반정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중종반정, 인조반정. 이 반정이라는 게 조선의 그 정치 체계 속에서 가능한 일이야. 임금이 그 뜻의 역성혁명은 다른 말이야. 역성혁명이라는 말은 고려가 아니라 조선을 세울 때 성을 바꿔서 혁명을 일으켰다는 뜻이고, 반정하고 역성혁명은 다른 거예요. 역성혁명은 이제 고려는 왕씨였잖아. 고려는 왕씨였다가 조선으로 이씨로 왕의 성씨가 바뀌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반정이라는 말은 이씨 왕과 가문 중에서
이씨 왕과 가문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게 반정이야. 지금의 왕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연산군을 끌어내리고 중종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가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이라는 게 가능했던 정치가 조선의 체제야. 한마디로 왕이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조선이었어. 그리고 왕이 혼자서 결단할 수 없는 나라였어. 반드시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되는 게 삼정승 제도였어요. 그게 조선이야. 그러면 이 조선에서 그 소위 일본 놈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이 당파 싸움으로 망했다 그랬잖아.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왜 거짓말이냐 하면,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망한 게 아니라 일당 독재 때문에 망한 거야. 왜냐? 조선의 원래 역사는 붕당이라는 게 있었어. 붕당. 그 붕당이라는 것도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조선의 처음에 100년은 훈구파랄해서 권력이 자꾸 바뀌었어. 이방원 이성계에서 이방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성계는 바지사장이었어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시조라고 그러지만 이성계는 바지사장이었어. 실질적으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정도전이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정도전이 태조, 정종, 이때까지는 태종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 정도전의 시대였어. 그러다가 태조가 나타나면서 정도전을 죽이는 거야. 이방원의 반기를 들어서 그 정도전과의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그 왕이 중심이 되는 왕권 강화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태종이 나타나서 이 정도전을 죽이잖아. 그래서 왕권 강화책으로 의정부보다 육조 직계제, 임금이 직접 육조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게 육조 직계제라는 개념이야. 이건 왕이 행정부를 장악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세종이 나타나자. 태종의 아들 세종이, 그거는 조선의 건국 정신에 어긋난다. 조선은 왕도 정치, 민본 정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나라는 강력한 왕권 중심으로 가는데, 왕이 잘못되면 조선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세종이 이 육조 직계제를 폐지하고 다시 의정부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 이게 우리가 조선의 유교 그러면 무조건 임금하고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효도해야 되는 건 줄 알잖아. 그게 아니었어. 사실 유교 사상이 얼마나 대단한 사상이냐 하면, 유교 사상에 보면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식은 친해야 된다. 부부유별, 그 부부유별이 남편과 아내를 구분해서 아내가 남편의 종노릇 해야 된다가 아니야. 부부는 다른 남자 여자하고 달라야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달라야 되고 아내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야 된다. 그게 부부유별의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유유서가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무조건 공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장유유서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노인은 힘이 없어서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없으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노인을 먼저 먹이고 젊은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장유, 나이 든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에게 준다라는 장유유서는 약자 보호 개념이었던 거야. 그게 논어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논어강설이라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펴낸 책에 나오는 거야. 그게 그 논어의 사상이고, 그 사상을 가지고 만든 이 군신유의, 그 임금하고 신하에게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의리가 뭐냐?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야. 옳은 뜻을 따르는 게 의리예요. 의리의 개념이 옳은 뜻을 따라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각자 더 옳은 뜻을 따르려고 애써야 된다. 그게 군신유의의 뜻이야. 대단하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대단한 조선을 이 일본 놈들의 사관, 유라이트 역사관으로는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라고 막 강요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깜짝이야. 이모한테 줄 거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래. 뭔데? 그거 물 타면. 그래, 갖고 와. 거기다 놓고 가. 깜짝이야. 나 그냥 가요? 안에 딸이 있어. 영민이 있어. 맞아. 그래, 영민이랑 놀아. 내가 이렇게 더운데 뚫고 왔는데. 그래, 둘이서 맛있는 거 시켜 먹어. 그래, 나 배고파.
아니지,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반가워하는 건데 지금. 알아요. 딸꾹질 날 뻔. 그러면 빨리 나와. 우리 조카. 어? 화장실 저 안방 화장실 노란색이 손 닦는 거예요? 노란색 수건이? 파란색 손이 손 닦는 거야. 안방 화장실에 안에 들어가면 걸려 있어. 예, 사연 많은 우리 조카. 예. 깜짝이야. 너무 놀랐어. 아까 어디까지 했죠? 그게 조선을 건국한 왕도 정치의 바탕이 된 이론이고 사상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그러니까 이 태종이 세운 태종이 세운 육조 직계제를 당당히 거부하고 다시 의정부를 강화한다니까? 그래서 의정부의 삼정승이 알아서 의논해라. 너희들이 합의해서 갖고 오고 같이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제 정치를 세종이 다시 세워. 그러면서 이 세종이 자기 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준 건 뭐냐? 자기도 셋째 아들이 똑똑한 거 알았어. 세조가 수양대군이 더 똑똑한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종에게 지위를 넘겨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자기 아버지 태종이 자기 큰형이나 둘째 형은 무능하다. 그래서 셋째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잖아. 근데 그거는 강력한 왕권을 이끌어가라는 뜻이었거든. 그런데 세종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그거 옳지 않고 왕은 그냥 이 상징이다. 실제로 정치는 의정부와 육조가 하는 거고 백성을 근본으로 그들이 잘 정치하도록 지켜보는 게 왕의 역할이다. 그래서 병약한 자기 큰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의정부하고 육조를 강화해 놓고 물러난다고 세종이. 그랬는데 이제 이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이 너무 어린 임금이 되니까 그거는 단종이 어린 임금이 되는 것도 사실 세종의 생각에는 잘못된 게 아니야. 임금은 상징이야.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였던 거야, 그게. 세종이 꿈꾼 조선,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입헌 군주제. 그래서 세종이 열심히 했던 게 뭐냐? 법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조선 경국전 같은 그러니까 이 세종 때부터 법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종의 완성이 되는 거야. 조선 경국전이. 그래서 법으로 지배하는, 법전에 따라서 지배하는 나라. 영의정과 삼정승이 법전에 따라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영의정과 영의정과 이 육조는 어떻게 구성돼?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양반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권력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시험을 통과한 능력자만 관료가 되고 그 관료들이 법에 따라 지배하는 나라. 그게 조선이야. 얼마나 대단해. 근데 이게 이제 태종, 정종, 그 다음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그 다음에 문종, 단종, 세조. 이 세조까지가 소위 100년이 걸리는데 이 세조는 태종하고 생각이 같았어. 안 된다. 권력을 나눠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태종과 마찬가지로 다시 육조 직계제, 왕이 행정부를 장악하겠다. 그런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조가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성립하기 위해서 조카를 죽여버리고 왕위를 차지하잖아. 그래서 사실 세조도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왕이 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왕제호가 아니었던 거야. 왕이 막 바뀔 수 있는 게 조선 왕조였어. 근데 이 세조가 그런 뜻을 세웠는데 그 세조의 뒤를 이어서 예종인가가 일찍 죽어. 그 세조의 첫째 아들이 일찍 세자 시절에 죽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인가를 왕을 세웠는데 그게 금방 흐지부지 되고 그러면서 첫째 아들의 세조의 손주가 성종이야. 세조의 손주가 성종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왕위를 잡았을 때 그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조선이 그 강력한 왕권에 대한 부활 음모를 다시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훈구파를 척결해요. 훈구 세력이 뭐냐면 이 왕조를 세우는 과정 100년 동안에 권력을 차지했던 집단이야.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누구를 세우냐 하면
그 이 사림은 누구냐면 조선이 성립될 때 고려의 신진 사대부들 중에 정몽주, 길제 이런 사람들, 정도전은 적극적으로 이성계라는 바지사장을 세워가지고 조선왕조라는 걸 새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많은 신진 사대부들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수풀에 숨어서 후학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사림이야. 선비들이 숲속에 앉아서 제자들을 키운 거죠. 이 사림들이 성종 때 처음 집권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림을 불러들였는데 이 사림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논쟁이야. 정치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인 토론을 하라고 만든 게 붕당이에요. 물론 임금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임금이 사림의 두 사람을 거두로 세워. 그러니까 이 사림의 두 거두가 그 당시에 이제 한양에 한 사람은 동쪽, 한 사람은 서쪽에 살았어. 사직단 동쪽 서쪽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동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동인이라 그래갖고 서로 이제 지네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이론을 막 공부하고 그걸 내일 조정에 가서 얘기하자.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지네 후배들과 제자들이 막 모여갖고 토론해서 아니다, 내일 조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자. 그래갖고 두 팔을 동시에 세워서 동인 서인의 경쟁을 붙이고 그들이 논쟁을 해서 올바른 정책을 찾아내라. 그게 사림정치였어. 근데 이 새끼들이 이제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이제 꼭지가 돌면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된 거지.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사림의 화라에서 훈구파가 사림파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나중엔 사림들끼리 시비가 붙는 거죠. 좌우지가 이제 사화를 막 거치면서 이 사림이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동인 서인이 만들어졌다가 동인들이 훨씬 더 실용주의자들이었어. 그래서 이 동인이 다시 북인하고 남인으로 갈라지고, 이 북인이 소위 광해군을 도와서 북인 정치를 하고 소현세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북학파에게 영향을 주었던 외국에서 첨단 지식을 받아들여서 발전된 조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개화파들이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사람들, 좀 진보 세력이었죠. 동인에서 갈라진 북인이. 그리고 남인은 그렇게 좀 진보적인 것보다는 뭐 이렇게 개선은 하되 너무나 급진적으로 나가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인에서 갈라진 북인 남인. 그때 이제 이 북인 남인이 서인과 경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동인이 완전히 광해군이랑 같이 쫓겨난 다음에 서인이 임진왜란 이후에 집권을 하잖아. 그때부터 이제 이 서인이 서인이 대빵이고,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서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세정연이 남인처럼 그 존재감 없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인조가 지나서 인명선, 선조가 오잖아. 선조 때에 가서 이 서인 정치권이 너무나 강하니까 누가 나타나, 선조가 아무래도 선조가 아니라 숙종. 선조 지나고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할 때 숙종이죠. 숙종이 나타나서 이 양난을 거치면서 너무나 강대한 세력이 된 서인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중전은 인현왕후인데 인현왕후를 거들떠도 안 봐. 그러면서 남인이 데려온 장희빈을 세워주는 거야. 장희빈을 세워서 남인을 막 키운다고. 그래서 서인과의 세력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 그걸 뭐라 그래? 탕평책. 한 당이 너무나 독주를 하면 백성이 고달퍼진다. 그러니 세력 균형을 맞춰서 남인과 서인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다. 그들이 서로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게 탕평책이었어. 그래서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정조가 탕평책을 계속 폈던 이유가 뭐냐면 붕당의 균형을 맞춰주려는 거야. 정당의 균형을 맞춰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해야 독점하지 않는다.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다. 숙종, 영조, 정조가 계속 탕평책을 썼던 이유가 그거였다고. 그러나 정조를 죽이잖아요. 정조를 죽이면서 서인 중에서도 노론 중에서도 벽파, 아주 꼴통 가문이 이제 권력 소수로, 서인 중에 노론 중에 벽파, 점점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돼. 그러다 나중에 한 가문이 다 잡아먹는 세도 정치가 되면서 조선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은 붕당 정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붕당 정치의 균형이 깨져서 망한 나라예요. 붕당 정치의 균형이 깨져서 망한 나라인데 이걸 일본 그 제국주의자 놈들, 일본 군국주의자 놈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그 나라는 내팽개치고 지들의 권력만 다투다가 망한 나라다. 이런 개소리를 한 거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고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백성의 눈으로 쓴 조선왕조 500년 이러면서 조선왕조를 아주 혐오하게 만든 거야.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인피니트가 컴백할 때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지금 앞부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신인 가수 나오는 거잖아. 신곡 발표 중이야. 기다려 새끼야. 그런 거예요. 조선은 그런 나라였어. 근데 이놈들이 계속해서 조선을 망에 마땅한 나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네들이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라고 개뻥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맞았냐? 이 조선이 근대화됐다는 말은 맞았느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요거 지금 3조 안에 아주 다시 반복하니까 기억나지? 어떤 사회가 근대화됐다라고 얘기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뭐라 했어요? 정치는 뭐? 정치는? 경제는? 사회는? 문화는? 뭐라 그랬죠? 받아 적어봐요.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사회, 문화는 합리주의. 예. 그래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 이게 근대화의 4가지 특징이라 그랬죠? 훌륭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훌륭해요. 예, 복사해 두셨나봐요.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사회, 문화는 합리주의가 확립되면 그게 근대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요, 이미 조선은 맨 처음부터 법전을 근거로 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화정이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권력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과거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랬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형태였지. 그 다음에 경제는 자본주의의 그 발전 단계로 가고 있었어.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농법이 개발이 되면서 그 비료를 주는 법, 모내기법 이런 것들이 막 발달이 돼요.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이 재배가 돼. 그래서 농민들 중에 부유한 농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작이라고 했고, 한 농민이 넓게 농사를 짓는 광작이 유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 소작농을 하던 농민들이 땅에서 쫓겨나서 광산 노동자가 된단 말이야. 임금 노동자가 발생하면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야, 그게. 서양사 연구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임금 노동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이 인클로저 운동이라 그래서 모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양을 키울 땅으로 넓은 인클로저, 땅을 넓게 차지하는 거야. 울타리를 쳐서. 그래서 땅에서 쫓겨낸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조선도 그랬어요, 그때. 조선의 이미 영정조 시대에는 광작이 유행하고 상품 작물이 유행하면서 상업자본이 막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송상 배웠지?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이 배웠잖아요. 그게 대상인, 즉 대규모의 상업자본이 형성됐다는 뜻이야.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인클로저 운동으로 토지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대자본이 형성이 되고 상업자본이 형성이 되고, 그 상업자본이 임금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공장제 수공업을 하고, 그러다 공장제 수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면 그게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거예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 그게 자본주의거든. 그러면 조선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소위 광작, 조선판 인글로저 운동, 그 다음에 광산 노동자들이 생겨서 임금 노동자가 발생하고 토지에서 유량하는 농민들까지 생겼어. 그 다음에 송상, 만상, 경강상인 등등의 대상업자본이 형성되고, 그들이 뭘 만들었어? 전국에 유기 공장을 만들잖아. 그거 알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혼수에 논요강이 들어가.
놋그릇 놋요강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전국에 유기공장이 만들어져서 웬만큼 먹고 살만하게 된 양반집, 자영농, 잘 먹고 사는 집 자영농 딸이 시집갈 때 놋요강을 혼수를 해갔단 말이야. 그만큼 조선의 공장제 수공업이 발달했던 거야.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시벌놈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그래놓고 지네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라고 개소리를 해. 그럼 도대체 너네 뭔 말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경제 그랬지? 그 다음에 사회도 이미 조선 후기는 신분제도가 다 흐트러진 상태였어요. 양반이 거의 신분제라기보다 그냥 탈세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제도가, 노비가 거의 다 해방되는 상황이었다고. 산업인만 조금 남아있었고, 실제로 이제 공노비는 완전히 사라져. 1800년대 초기에 공노비가 완전히 사라져.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 가서 일본 놈들이 갑신정변할 때, 갑오경장을 하면서 뭐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데, 실제로 이미 그 당시에는요, 산업이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노비 문서가 거의 없었어. 조선 후기에는 머슴제도가 유행을 했어요. 머슴제도가 뭐냐 하면, 그 노비는 문서를 가지고 평생 그 세경을 주지 않고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근데 머슴은 뭐냐면 세경을 주는 거야. 임금 노동자였어. 그래서 조선 후기는 돌쇠 이런 애들 전부 다 머슴이야. 노비가 아니라 임금 노동자였다고. 근데 이제 뭐 돈은 뭐 1년에 한 달에 한 양 정도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일을 해줬던 거지. 그런 머슴 제도가 나와 있었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신분사회도 이미 흐트러져 있었지. 그 다음에 실학이 발달하면서 합리주의가 막 발달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사실 유교 사상은 조상신을 섬기는 사상이 아니야. 굉장히 이성을 바탕으로 한 사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조선은 근대화의 맹아, 근대화의 어떤 그 씨앗을 다 품고 있었던 거야, 조선 후기가. 그런데 일본 놈들이 들어왔어. 그래놓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네들이 와서 한 게 뭐냐 하면 학교하고 병원을, 신식병원과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대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게 누구냐? 이 서울대 10교수가 그런 거야. 미친 교수지. 서울대 교수가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자 새끼들이 조선을 침공해 있을 때 학교 숫자, 병원 숫자, 그리고 공장 숫자 늘어난 걸로 조선이 근대화됐다고 개소리를 한 거야. 아이 정말. 예. 자, 그러면 조선은 실제로 그러면 학교하고 병원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면 그게 근대화된 거냐? 실제로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조선인과 일본인을 신분적으로 차별했어요? 평등하지 않았어요? 또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어? 없었어. 일본 놈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친일파 새끼들이 자기를 받고 형식적인 그 조선의 정치에 참여를 했지. 실제로 일본 총독부가 식민 지배할 때인데 무슨 평등사회야 씨발. 민주사회야 씨발. 그 다음에 그 일본 놈 귀신한테 가서 절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대. 그게 무슨 합리주의야 씨발.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 그게 이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건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새끼들이 얘기를 하면 너희 새끼 너 근대화의 4가지 조건 써봐. 그러면서 쫙 썰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뉴라이트 개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또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나라를 뺏어서 일본 놈들한테 갖다 주면서 선진국에게 맡겼다고 개소리 할 거야. 이것들이 외워둬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뉴라이트 이 썩을 놈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그 정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우리의 독립투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놈들은요 조선의 입장으로 역사를 서술한 게 아니야. 김구 선생님이나 김원봉 선생님이 테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뭔데, 일본 놈의 입장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바라본 거야. 일본 놈 입장에서 보면 테러지. 그러나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독립투쟁이었어요. 독립투쟁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테러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뭐가 정해지는 거야. 그들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야. 김구 선생님이나 김원봉 선생님의 투쟁을 테러라고 부르면 그 새끼들은 친일파야.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독립투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책에 김구 선생님이나 김원봉 선생님의 독립투쟁을 테러라고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 부분 찾아서 보시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위대한 독립투쟁이었다. 목숨을 건 독립투쟁이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테러라는 표현은 일본 놈들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테러라고 쓰나요? 지금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놈들이 대부분이 뉴라이트야. 우리나라 이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대부분이 뉴라이트야. 그래서 그놈들이 역사를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나도 고등학교 때 못 배웠어요. 우리도 그냥 그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대학을 가면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줬었어. 이런 우리의 진짜 역사를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진짜 역사를 가르친 선생님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면 새로 선생을 뽑지 않고 계약직으로 뽑은 다음에 나처럼 가르친 선생을 잘라. 재계약을 안 해줘. 그리고 지네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본의 입장에서 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만 교사를 하게 하는 거야. 계약직 교사를. 그래서 나는 우리 방송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사실 지금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언론에서도, 메이저 언론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쳐서 그 후배들에게 가르쳐줬었어.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는 소위 이런 내용을 가르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소위 대학교 안에 있는 운동권 애들이 소위 급진자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민노당 지지하는 애들, 그런 애들밖에 없고, 얘네들은 역사교육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오로지 마르크스, 레닌 사상, 마르크스 사상만 중시하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학생운동하는 애들이 이런 뿌리를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뉴라이트 애들한테 막 공격당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전통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조선에 문제가 없었냐? 있긴 있었죠. 뭔데? 권력을 차지한 놈들이 이 재산을 사유하고 조선의 제도를 흔들었던, 한마디로 돈이 관료사회를 흔들었고 조선의 기풍을 흔들었던 거지. 그걸 조선 체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조선은 입헌군주국이었어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자, 그래서 오늘 8월 15일,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누구든지 건국절이라고 주장한 놈들은 아주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돼. 내일은 무슨 날?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절이라는 게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자 놈들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그냥 정치적 무관심으로 뺏겼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일제 치하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내용을, 자, 어저께 731 부대에 대한 기록 제가 읽어드린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우리나라 역사책의 문제가 뭐냐면, 임진왜란 때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자 새끼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절대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독일은 자기네들이 유태인에게 했던 행동을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요. 그리고 매우 부끄러운 역사라는 것도 가르쳐요. 자기네들의 잘못인데도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당한 입장이야. 당한 입장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기록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같은 일을 안 당하지. 근데 이 씨발놈들이 다 지웠어. 그래서 임진왜란 때 십자가를 앞세운 일본 가문이 들어왔었다,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졌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처음 전해진 건 임진왜란 때였다. 임진왜란 때 십자가를 마크로 달고 왔던 일본군이 있었다. 일본군 가문이 있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예수의 사상이 전파됐다고 얘기하는 씨발놈들,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돼.
그런 교회 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야 돼. 그런 데가 바로 뉴라이트 목사들이야. 뉴라이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교회는 그냥 나와버려. 그런 교회 있어봤자 구원받기 어려워. 그러면서 그런 잡소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대문 형무소 가고 지난번 뚜껑 열렸잖아. 어떤 초등학교 선생이 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서대문 형무소의 구조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똑똑했다고 여기 앉아서 이 많은 간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방을 지었다고. 나 진짜 방송만 아니었으면 그 여자랑 쌍욕하고 싸웠을 거야. 미친년아 그러면서 욕했을 거라고. 내가 그때 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해. 내 생방송 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마비가 되는 건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서대문 형무소 아이들이 갔다 오면요 꼭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해설사가 그런 식으로 설명했냐고. 그거 해설사로 보였어. 서대문 형무소 해설사라는 것들이 요즘에 각각 각 문화유적의 해설사가 박사모들이에요. 박근혜 지지한 애들이. 그러면서 역사를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몰라. 박정희 계속 박정희 얘기만 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유물을 복원했다는 동. 옛날에 내가 제주도인가 어딘가에 갔는데도 그렇게 박정희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박정희 얘기 좀 그만하라고. 박정희가 뭐 얼마나 대단하라고. 박정희 얘기 좀 그만하라고. 유물에 대한 설명이나 하라고. 내가 막 신경질 냈어. 요즘에 말이에요. 각종 문화유산 가면 해설사들이 박정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냥 듣고 계시지 말고요. 무슨 박정희 얘기냐고 독재자 새끼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꼴통 해설사들한테 잘못된 역사의식을 듣고 간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 줄 알아. 오죽헌에 가면 그 오죽헌이 이율곡 선생의 외가잖아. 이율곡 선생의 외가인데 거기 가면 시멘트로 지은 옛날 집처럼 시멘트로 지은 게 있어. 사실 우리의 전통 가옥은 짜맞춘 가옥이라 언제든지 내려서 다시 다른 곳에 옮겨서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조선 건축이었어. 그런데 그 겉모습만 따갖고 시멘트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제각을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정주영 회장이 이걸 지은 거라고. 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근데 시멘트예요? 이거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니까. 그 여자도 입에 침 튀기면서 박정희 칭찬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유. 여러분들 그런 데 가가지고요. 박정희 얘기 계속하면 뭐라고 욕을 해줘야 돼. 부끄러운 거지. 원래 있었던 목조 건물을 재건하는 게 그게 전통 복원이지. 어디서 시멘트로 겉모양 찍어놓고서는 짝퉁을 만들어놓고 박정희가 대단하다는 얘기라고 앉아있어. 씨발 진짜. 나 나라 꼴이 진짜.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 꼴이 완전히 진짜 쓰레기장이 돼서 쓰레기장이.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야 돼. 내가 볼 때 우리는요 지금 이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친일파 새끼들한테 나라를 또 뺏겼어. 이 나라를 빨리 되찾아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친일 군부 독재 추앙하는 새끼들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우리가. 그 다음 조금 뭐라 그러나 과했어. 또 놀란 시청자들 있죠? 예. 망치 부인님 무서워요. 또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우면 뒤져야지. 자, 오늘은 그냥 휴일이니까 우리 휴일 얘기 또 잠깐 해봐요. 네. 자, 다음 주 금요일은 휴일이죠. 임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광복절이 토요일에 겹치면서 이렇게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건데 정부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 효과가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지요? 불과 2년 전에 대체 휴일제 도입을 논의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재계에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지금 보면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휴일의 경제 효과 이야기가 나온 게 지난 국무회의에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제였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체 공휴일 하루당 하루로 봐가지고 금액이 한 1조 3천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예. 그 답의 출처가 어딘지 살펴봤더니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서는요, 기존에 했던 조사 결과 한 사람이 휴일에 보통 79,600원을 쓰더라. 그런데 이번 임시 공휴일에 물론 모두가 다 쉬는 게 아니니까 한 국민 절반만 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숙박업이나 음식점 위주로 해서 우리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1조 3,100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예. 그럼 2년 전에 재계에서 내놨던 분석은 뭡니까? 그때는 완전히 분석 방향이 달랐고요. 기업이 얻게 된 어떤 손실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건데요. 예. 휴일이 늘어나도 공장은 일단 계속 돌려야 하니까 휴일 근로수당이 늘어나겠죠. 또 이에 따라서 미리 쌓아둬야 하는 퇴직금 부담도 기업 입장에서는 늘고 하니까 한 해 4조 2천억 원이 더 든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쉬느라고 공장을 돌리지 못해서 손해를 보게 될 테니 그게 또 한 28조 원 되고요. 해서 합쳐서 32조 원 정도 타격을 입는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걸 대체 휴일 하루로 따져보면은 약 9조 8천억 원의 손해라고 봤던 겁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원래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려고 의회에서 추진을 했다가 국회에서 추진을 했다가 재계의 이런 주장에 막혀서 어린이날과 설, 추석 명절만 적용하기로 절충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건 뭐 그냥 그 단순하게 예. 초등학생처럼 계산을 해도 이게 손해가 9조 8천억 원이고 득보는 게 1조 3,100억 원이면 이 차이가 거의 뭡니까? 8조 원 이상이 나잖아요. 그 손해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먼저 일단 이번 연구를 진행을 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의 담당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예. 경제가 좋을 때는 재계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근데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은 물건이 딸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생산을 못해서 경제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고는 많이 쌓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공급 사이드에서의 어떤 비용 문제보다는 수요 진작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재계가 그 당시에 그 손해라고 했던 그 셈법은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제가 활황일 때는 오히려 그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내수 경기가 도저히 이제 진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화랑이었던 것 같지는 않대. 예, 늘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요. 예. 뭐 아무튼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짚어볼 부분은 최 부총리가 언급을 했던 1조 3천억 원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숙박, 음식점, 운송업 등 해가지고 이제 관련 업종에서 생길 부가가치만을 이야기했던 건데요. 예. 이보다 앞서서 정부 발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좀 더 종합적인 효과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예. 이때는요.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휴식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게 될 어떤 노동 생산성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면서 예. 이제 사회적인 편의까지 고려를 했을 때 대체 휴일 하루가 늘어났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경제 효과가 한 16조 원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경총이 예상했던 그 액수가 하루 9조 8천억 원 손해 본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 이 결과로 봐도 훨씬 더 이득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이 연구를 뭔 진행했던 말이 한 연구원은요. 경총이 산정한 손해액 자체도 모든 공장이 휴일에 완전히 올스톱을 한다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결론부터 내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손해야. 그러면 손해라는 쪽으로 데이터를 다 갖다 붙이고 이번엔 득이야 하면 또 득이라는 쪽에 다 갖다 붙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우선 들고
이번에 의외인 건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재계가 각자 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먼저 정경련은 메르스 같은 것으로 이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예. 대한상의는 회원사들에게 좀 쉬라는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2년 만에 재계가 그렇다면 입장을 바꾼 것인가 해서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요. 그런 건 아니다. 광복 70주년 그리고 또 메르스로 인한 내수 피해 등을 감안해서 이번 한 번만 해보자는 거다. 예. 유통이나 여행업계는 쉬면은 좋겠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휴일 확대에는 여전히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예.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사기 진작이든 뭐든 경제 활성화든 하루 쉬어보자니까 자기가 마지못해서든 어쨌든 좋다고 하는데 아예 대체 휴일제로 가자. 모든 공휴일을. 예. 그건 또 머리 싸매고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런 입장인 거를 확인할 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 오늘 나온 이야기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 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예.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강조가 됐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걸 텐데요. 앞서 보셨던 대로 일단 휴일의 경제 효과, 그 숫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한국은 지금 나오는 이 그래프대로요. 여전히 OECD에서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국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서비스업 활성화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예. 또 광복절 임시휴일 하루로는 이런 문제 해결되기 힘들 거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예. 임시공휴일 8월 14일에 김필규 기자는 쉽니까? 안 쉽니다. 예, 안 됐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휴일을 늘려달라 그러면 하루의 경제효과 손실이 9조 8천억이라고 펄펄 뛰던 것들이 박근혜가 지금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소위 이 퍼퓰리즘 정책으로 내놓은 게 지금 이 14일 날 임시휴일이잖아. 그럴 때는 16조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개소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1인당 7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 솔직히 오늘 쉬는 게 몇 개나 되겠어. 공무원들, 은행 공무원들이나 쉬지. 실제로 이런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그냥 다 출근했잖아요. 영업직들도 다 출근하고. 오늘 임시휴일이라 해서 쉬는 회사가 절반? 무슨 절반이나 돼. 내가 볼 때 공무원들하고 무슨 관공서 빼놓고는 안 쉬어. 그러니까 관공서하고 병원, 약국, 은행 이런 데나 쉬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더만. 예. 자, 이러면서 실제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임시휴일이라고 그러면서 오늘이 임시공휴일이니까 추가 비용을 내라고요. 예. 병원, 기본요금 30% 더 받는 곳도 보육 서비스는 평일에 50%를 더 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있지만 병원이나 보육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일부는 추가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며 고궁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야간 등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공공서비스 이용자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자다. 병원은 휴일 진료 때 평일 기본 진찰료보다 30%를 더 내야 한다. 의료법은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를 병원이 깎아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 탓에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14일 병원 진료를 예약한 환자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14일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7일 내뒀다. 지 멋대로야.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환자한테 휴일 추가 진료비를 받을지 말지 병원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뜻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은 미리 예약한 환자가 많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추가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추가 진료비 문제는 본인이 가기로 한 병원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14일엔 평일 비용보다 50%를 더 내야 된다. 4살, 6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 김아무개 씨는 14일 근무를 해야 한다. 때문에 이날 4시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평소 36,000원보다 18,000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건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14일에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휴일수당을 받는 만큼 아이 돌보미한테 휴일수당을 제공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오늘 근무하신 분들은 모두 휴일수당을 받을까요? 실제로 오늘 지금 박근혜가 뭐 서비스 산업을 뭐 발전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일하는 사람들 휴일수당 제대로 받는 거 없어요. 거의 시간당으로 돈 받는 사람들이고 알바 개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일하면서 휴일수당을 받아. 누가 휴일수당을 받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휴일수당을 받냐고. 한번 보자고요. 휴일수당을 받았나? 예.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쉬는 사람들이 휴일수당 받는 거야. 공무원이나 은행 같은 번듯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쉬는 사람들이나 휴일수당이라는 게 있지, 실제로 오늘 일하는 사람들은 휴일수당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작은 중소기업 업체에서 무슨 휴일수당이야. 12시간씩 일하고 그냥 휴일도 개념이 없잖아. 무조건 12시간씩 일하면서 뭐 며칠에 한 번 쉬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휴일 개념 자체가 없고 맨 처음부터 계약된 그 금액만 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그냥 이게 이런 애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나라 일을 만지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야. 실제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쉴 수 있는 사람들도요, 많지가 않아요. 아니 심지어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도 너무 피곤해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너무 긴 거야.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선진국보다 1.7배 정도가 돼.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쉬지를 못하니까 여름휴가 때도 그냥, 그리고 돈은 없어. 요즘에 여름휴가비 주는 회사 있어요? 여름휴가비 챙겨주는 공장 있어? 옛날에는 여름휴가비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름휴가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휴가 간다 그러면 여름휴가비를 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없죠. 지금은 아마 사라졌을 거야. 옛날에는 여름 휴가비라는 것도 있었어. 명절 휴가비, 명절 때 명절 떡값, 그 다음에 여름 휴가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름 휴가 때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야, 직장인들은. 그렇지. 그런데다가 이런 날 놀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좋죠. 근데 놀러 가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뭐 걸어간 사람들한테도 주나? 기름값은 어떡하라고? 기름값에 음식값에 숙박료에 그런 거 누가 내? 그거 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월급을 올려줘야 놀러 가서 돈 쓸 때가 있지. 그러면 그래도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그래도 물론 이게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쓸까요? 이번에 8월 4일날 14일을 임시공휴일로 딱 발표하자 국내 여행 증가는 130%가 됐대. 30%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예약했다는 거야. 대단한 일이죠? 해외여행 280%, 230%. 해외여행은 뭐 이렇게 가까운 지역, 가까운 뭐 홍콩, 마카오 이런 데로 220%인가 230%가 늘어나고 뭐 어디가 뭐 280%까지 늘어나고 주로 돈 쓰는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돈 쓰고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돈 쓰는 사람들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고속도로는 여름 휴가 때 못 찾아본 가족 찾으러 가는 거지. 이 여름 휴가 때 같이 못 놀았던 가족들한테 가는 거지.
예. 실제로 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없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놀러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부가 나라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대기업한테, 기업에게 노동 시간을 8시간 이상 못 시키면 돼요. 간단해요.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8시간 이상 일을 못 시키게 하는 거야. 그거야. 그러면 그리고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10,000원하고 8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시키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지금의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가 50% 가량이 늘어나. 50%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소비가 진작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히 2개만 하면 돼. 최저임금 10,000원, 그리고 8시간 이상 노동 금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나라 내수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그 단기적인 무슨 휴일 하나를 만들어줘서 그걸로 인기를 끈다는데, 실제로 오늘 같은 날 번듯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휴일이지만 오늘 같은 날 그 임시 휴일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어. 그런데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마음은 오늘 같은 날 번듯한 직장 다니는 정규직들 휴가 가지. 돈도 있겠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피로감, 그리고 이 박탈감, 그게 더 심한 거야. 그 임시대체 휴일로 무슨 그 정신적인 휴가를 얻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 숫자 내가 볼 때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도 안 돼. 전체 노동자의 한 3분의 1, 4분의 1 되면 많이 되는 거고, 3분의 1이면 많이 된 거야.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면서 시발시발 그러면서 일하느라고 도리어 더 능률이 안 오를 거라고 봐.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가서 봉알이나 까. 너무너무 쓰고 자빠졌지 말고. 민자도로는 왜 돈 받냐고 전국 곳곳에서 승강이가 일어나고 있대. 그렇지. 당연하지.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예.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있어? 뉴스가 오늘 엄청 많이 올라왔네. 예. 아까 내가 같이 보려고 했던 뉴스가 사라졌어. 박근혜 8.15 사면의 핵심은 MB의 4대강 사업.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사를 발표했잖아요. 그 8.15 특사에 대한 이제 각계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 8.15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의 컨셉은 국민 사기 진작이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빙빙 소리가 나지? 잠깐만요. 이모 지금 방송 중인데 왜? 오늘 금요일이야. 우리 조카들이 돌아가면서 방송을 방해하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 군대 간 조카의 전화를 못 받으면 내가 전화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전화 받았으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예, 네, 미안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예, 이번 8.15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의 컨셉은
국민 사기 진작이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질 정도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의 담합 면죄부 사면. 둘째, 재벌 총수 특혜 사면 논란이다. 4대강 사업 아직 적발되지도 않은 담합까지 사면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좀 봐봐.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인한 징벌적 행정 제재를 무더기로 사면해줄 전망이다. 이게 어저께 나온 거라서. 법무부는 13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배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고 위축된 건설 경기 정상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지금 이제 감사원 결과 담합했다라는 게 작년 재작년에 밝혀졌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을 행정처분을 사면을 해주는 거야. 왜? 그럼 제대로 처벌은 받았냐? 얘네들이요. 너네들 담합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 행정처분을 내렸단 말이야. 뭐 영업정지 얼마, 뭐 벌금 얼마인데 얘네들이 소송을 걸어서 시간을 끌면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을 지금 사면을 해준 거야. 무슨 얘기냐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 애들한테 그 사면을 해준 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그 영업정지 처분, 가처분 신청 이런 거 해놓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새끼들한테 사면을 해준 거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 예. 우리 조카가 이모 나 순살치킨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예.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이 조치에 따라 각종 제재 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건설사는 2200개의 사 혹은 사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 때문에 건설사가 받은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 하면 뭐 그 영업 정지가 아니라 관급공사, 즉 그 관에서 하는 공사에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담합했던 기업들은.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 길에 도로 놓고 이런 거 아스팔트 새로 깔고 이런 게 다 관급공사란 말이야. 그런데 담합했던 회사들은 이런 관급공사의 입찰을 제한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과 영업 정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경고 등의 처분은 14일부터 해제된다. 2009년부터 진행된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적발이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사면 특혜가 해당 건설사들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처벌도 안 받았는데 사면부터 하는 거야. 호남 고속철도 건설 담합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제재 역시 상당 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발주처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얘네들은 지금 옛날에 담합했기 때문에 이 일에 부정당해 라고 제재 처분을 아직 하지 않은 심사 대상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담합 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업체도 담합 사실을 일정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사면을 받는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없애주는 일종의 뭐라는 거야? 미래 사면이자 창조 사면인 셈이다. 혹시 있을 줄 모르는 불이익을 미리 신고해서 사면받으라는 거야.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할까요?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이번에 풀리는 제재 조치 중 핵심은 부정당업자 제재, 즉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해제하는 부분이다.
즉 이제 그 이 부정당업자, 너네들은 앞으로 나라에서 하는 공사에 입찰하지 마. 요거를 지금 해제해 주는 거야. 입찰해도 돼라고 해주는 거야. 현재 입찰 담합으로 부정당 업체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78곳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해소하는 것을 수건으로 여겨왔다. 그간 건설사들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고 관급 공사를 수주해왔다. 담합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내나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놓고 관급 공사를 계속 해왔다는 거야. 근데 정부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를 눈 감아줬대.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재를 안 했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만 제재하는 척해서 국민들의 눈만 가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거를 다 그렇게 눈 감고 해줬는데 왜 이번에 사면을 해줬냐 하면 해외 공사 수주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해외 공사 수주에서 발생했다. 외국의 발주처가 국내 관급공사 제재 조치 사실들을 거론하며 국내 건설사의 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주자. 한마디로 외국에서는 이런 부적격 업체는 그리고 이렇게 자본시장을 흐트러뜨리는 특히 외국에서 담합은 굉장히 큰 죄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런 애들은 자기네들의 공사를 맡을 수 없다. 이게 외국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당황한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사면 배경에서 특히 해외 건설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을 한다는 문구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 올해 공정위가 담합 적발에 역량을 총동원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적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했는데 왜 뒷말을 낳을까요? 쉽게 말해 정부가 건설사의 담합을 집중 적발한 뒤 그에 따른 행정 제재를 일소에 해소해주는 셈. 그동안 불법을 행한 애들을 막 조사해갖고 이번에 막 사면을 해주는 거야. 어떤 처벌도 안 받은 놈들을 그냥 찾아갖고 사면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2011년에 정부는 68개의 건설사에 제재를 가한 후 이듬해인 2012년 1월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면죄부 수여 혹은 세탁 대행에 가까운 행태다. 기가 막히죠? 예. 담합은 특정 사업자들끼리 짬짬이를 통해 상품이나 용역 가격을 조정,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이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굉장히 큰 죄예요. 특히 국책 사업의 경우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본 국가의 피해, 이런 담합으로 인해 본 국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것으로 취급을 받아왔다. 그래서 처벌했어야 됐다고. 만약 노무현이 이렇게 했다면 조중동이 걔 지랄을 떨었을 거야. 특히 이 같은 담합 전성시대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4대강 사업을 배경으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삼성물산을 비롯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가 4대강 사업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에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던 2,200억 규모의 저수지 뚝높이기 공사에서 한화, 태영, 삼성 등 밀실 담합이 또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6년간 총 4차례의 담합이 적발됐다. 그만큼 4대강 사업이 남긴 상처가 크다. 이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국민 모두가 나뉘어 지고 있는 중이다. 특사뿐 아니라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우고 건설사의 각종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이를테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선된 후 태도가 바뀌었다. 2012년 12월 29일 중소기업 타운홀 미팅 및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 전속 고발권 폐지 공약은 공정위의 의무 고발권 도입으로 후퇴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만 했다. 정부는 또한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제 활성화 시킨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었대, 공정위가. 그런데 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서 이런 담합 같은 건 못하게 하고 더 철저히 건설사를 감시하겠다라고 공약을 해놓고 그 전속 고발권 폐지가 아니라 의무 고발권 도입으로 내가 볼 땐 이게 왜 후퇴냐, 이게 전혀 바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죠? 이름만 바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도의 숨을 내쉴 만큼, 그렇게 공약을 또 말아먹었다. 정부는 또한 올해 초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제도 제척기간 5년 도입을 추진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제척기간이 뭔지 한번 찾아봐. 제척기간 5년 도입. 아마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입찰 참가에 대해서 5년 정도는 계속 감시하고 못하게, 그러니까 5년 내에 저지른 담합에 대해서는 참가를 제한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담합 발생 5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얘기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담합 발생 5년이 지나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입찰 참가 제한을 이미 5년 전에 담합을 한 거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봐주겠다는 얘기네. 5년의 공소시효를 두는 것으로 이 역시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4대 강은 거의 넘어간 거잖아. 금방 5년 지나가는데. 담합이 벌어지는 이유는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담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담합이 만연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해 건설사들에게 담합을 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 됐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덮일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4대강 사업 담합을 이명박 정부가 유도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건설사 담합을 이명박 정부에서 유도했다고,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이 현 정부 안에서 규명되기는 어렵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4대강 사업 후유증인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 치유되는 모양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 150페이지에는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재계에 큰 선물을 줬다. SK 최태원 회장 사면 및 복권이다. 이게 누구예요? 노태우 사위 아니야. 그지? 이게 SK 노태우 사위죠? SK 회장이 노태우 사위고, 노태우가 소위 전두환 친구고, 박정희 전두환